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사 스쿨 10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10강 대한민국의 탄생 1부입니다. 11강은 대한민국 탄생 2부고요. 12강은 여순반란 사건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탄생 1, 2부는 왜 나눴냐면은 상당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제도, 법, 그리고 건국 정신이 다 포함된 것이 1945년 5월 총선부터 8월 15일 건국 선포까지 3달 동안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제도, 법, 건국 정신이 다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차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의 건국 정신 이러면은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고 어떤 심오한 원리가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배우는데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 정신은 미국의 것만이 아닙니다. 인류사 전체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담은 것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고 인류사의 흐름을 따라 탄생한 것이 미국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탄생도 그러한 원리와 흐름에 따라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순반란 사건은 반란입니다. 폭동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욱더 강한 반란입니다. 이 군의 반란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또 항쟁이니 사건이니 포장하는데 이게 왜 반란인지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8년 4월 3일에 제주 4.3이 일어나고 제가 이 9강 그리고 8강 7강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김구와 김규식 이승만 이 삼령수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 건국을 놓고 이 지도자들이 분열하였고 또 다른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뭐 반란이나 무장 폭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켰다. 그리고 또한 김규식과 이 김구조차도 당시의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당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이 평화 협상 또는 이제 남북 연정 회의 이런 걸 열어가지고 스티브 쿠퍼 레베데프와 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이제는 한국에서 우리가 소련과 함께 대화를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을 한다라든지 신탁 통치를 하는 것은 다 비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승인하는 아름다운 그 그림 가운데에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1947년 1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 2차가 결렬이 되고 이제 유엔을 통해 가지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 총선거안을 결의안으로 채택을 함으로써 찬성 43표 그리고 기권 6표 해가지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에는 이제 자유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48일 1월달에 이 유엔 임시위원단이 한국을 서울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평양에도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구상안은 남북을 아우르는 이제 총선거였으니까. 근데 소련이 들어오지 마라 이랬습니다. 왜? 북한은 이미 공산화가 다 끝냈기 때문에 이 자유정부와 함께 섞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월 달에 넘어가면은 유엔이 그러냐? 소련이 그렇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만 선거를 하자. 그게 바로 1948년 5월 10일 제1대 대한민국 총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별로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좀 써놨는데 5월 10일 10 총선이라고 하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총선을 이어오고 있는데 1대 총선 기념비적인 사건이 이제 저때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가 개원되겠죠. 그죠? 국회 의원들을 선출을 했으니까 국회가 개원됩니다. 거기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이승만 당시 의장이 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법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6월, 7월, 한 달 반 정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파열음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그 갈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을 뽑고 법을 만들었으면 뭘 해야 되죠? 대통령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대통령의 선출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직선제가 당연하죠. 그죠?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뽑히는 게 당연한데 이때는 이게 사태가 지금 막 선거를 방해하려고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동시에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먼저 뽑아놓고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형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그 위대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가 되죠. 그 뒤에 또 세계 여러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이남 지역에 387 이남 지역에 수립된 정부를 승인함으로써 전 세계가 승인을 하고 공산권만 빼고 공산권을 제외한 모든 자유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을 하고 축하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5월 10일 총선 풍경을 조금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생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막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의 수준의 민주주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신생 대한민국이 얼마나 초라하고 참 투박하고 그러면서도 참 소박하게 그리고 멋지게 출발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이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그죠? 막 천막 쳐놓고 선거인 명부 등록한 사람들 당시 써놨습니까? 이제 선거인 명부 이제 통과되면 또 투표를 할 수 있고 건물이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하고 있고 또 누가 우리 지역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오나 이러면서 또 살펴보기도 하고 전부 때도 아닌처럼 뭐 이제 나무에다가 붙여놓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 투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막 1, 2, 3, 4, 5, 6 그림 많이 나돌아다니듯이 당시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투표를 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여성 참정권이 생기는 게 100년, 200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여성들이 투표를 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또 한복을 입고 또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함에 또 투표지를 넣는 이런 모습 또 이것이 뭔 일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 있고 줄 서서 이게 세상에 내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왕으로 인식했습니다. 왜냐면은 조선시대 500년은 국민의 신분이 아니고 뭐죠? 백성입니다. 그죠? 백성 중에서도 양반, 양인, 상인, 노비로 쫙 나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국가의 지도자를 내가 뽑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조선시대에는. 일제시대는 다른 거예요. 일제시대도 똑같습니다. 참정권 없습니다. 전쟁에 끌려가고 30년대 후반에 중일전쟁부터 강제로 거의 끌려가는데 청년들이 그러면 국민의 이 권리와 책임은 뭐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세금을 내고 그 반대로 권리를 가져가잖아요. 그죠? 투표할 권리를 가져가고 근데 일제시대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의무는 다 져야 되는데 권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국신민이라 불렀어요. 천황의 나라의 신민이다. 신하 신자 써서 백성 민자 써가지고 신민이다. 그래가지고 참정권을 갖고 국가 지도자를 뽑는다? 국회의원들을 뽑는다?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던 그 역사에 전혀 없었던 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게 참정권을 갖고 출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정당들이 이렇게 난립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1당은 그 이승만이 총재로 있는 대한독립촉선국민회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공식적인 정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후광을 얻어가지고 국회의원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이승만이 총재로 있는 그 어떤 정치 단체가 있어요. 정당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가 이승만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당선이 된 다음에 거의 다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1당은 한민당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정부 수립 반대해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안 했고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다 이제 이 미군정과 이 경찰력에 의해서 거의 그 제어가 되고 북한 쪽으로 다 올라가 버렸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중도 좌파, 중도 우익 그리고 보수 세력이 거의 다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 혹자는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야 여기 보면은 뭐 그 이승만과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쫙 있고 좌우를 아우르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깨끗한 민주주의 출발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냥 좀 걸치기 편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바로 직후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다룰 텐데, 반민특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친일파 척결, 이런 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숫자가 49명이에요. 총 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입니다. 그 중에 49명이 건국되자마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좌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통합하지 못한
그런 반쪽짜리의 출발이었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좌익적이어야 나라가 균형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5월 10일 총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전체 유권자 870만 명 중에 870만 명 이상 중에 90.8%에 해당하는 800만 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격이 있는 사람은 870만 명 이상인데 800만 정도가 내가 투표를 하겠다, 등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도 또 투표할 사람이 또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93.2%가 투표했다. 그래서 총 전체 유권자 수 대비 투표율은 85.6%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공식 정부의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 입후보자 수는 948명으로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은 4.7대 1인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총선 경쟁률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정당 및 단체는 48개나 되는 정당과 단체가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이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일대 총선은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치러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군정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무소속 의원들 중에 52명이 중도 좌파였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균형 잡힌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한 당시에 문맹률이 80%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육이 실시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문맹률이 80%를 감안하면 아주 높은 정치적 관심도와 내전에 가까운 속에서 국민들이 아주 잘 단결해가지고 투표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투표를 하는데 그냥 아름답게 지금처럼 그냥 이제 머리 까치집 해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투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때 당시는 거의 내전 상태였습니다. 그죠? 이때 5월 10일 총선 한 달 전에 제주 4.3이 일어났죠. 그죠? 근데 그 제주에서 계속 그 내전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남로당의 총수인 박헌영이가 5월 10일 총선을 뒤집기 위해 가지고 전극적인 폭동을 또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유엔 임시위원단에서 이런 보고를 듣고 이승만 당시 국회 이승만 박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행정 체계도 없고 경찰력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유엔 임시위원단에서 당시 이승만 박사한테 선거를 지역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자. 1월 1일에 경상도, 1월 2일에 전라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승만 박사가 당시 거절했어요.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면은 더욱더 공산주의자들의 타겟팅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거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꾸렸던 시민 조직이 향보단이라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선거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 조직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때도 향보단을 꾸려가지고 만 18세에서 55세 남성들이 자기 지역구를 지키는 그런 어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요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월 31일에 국회의원들이 뽑혔으니까 첫 개회식이 열립니다. 첫 국회가 열리고,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의 사회로 진행이 됐고, 또 이제 이윤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면서 국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런 이제 이 기도와 이런 발언 속에서 엄숙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승만 국회의장이 소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 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합니다. 이 민국은 김년 3월 1일, 이건 1919년 3.1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립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회를 나누는데, 대한민주국이 다시 탄생했다. 이것은 뭐라면 우리가 35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탄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 국회 개회식, 그리고 7월 달에 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8월 달에 대한민국 건국 선포식에 일관되게 흐르는 이승만의 선언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는 독립의지를 35년 동안 쭉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내외에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어부지리로 미국이 독립시켜줬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 독립과 자유의지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게 세계 만방에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통성과 법통성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헌법기초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48년 6월 3일에서 22일까지 심의를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법을 만드는데 뭘 더하고 뭘 빼고 이제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다음에 23일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7월 12일에 본회의에서 심의 종결이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도요. 1776년이 독립으로 유명하죠. 그죠? 독립 선언으로 유명한데 근데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는 1789년입니다. 미국도. 그럼 그 13년 동안 뭐 했냐? 전쟁하고 법 만들고 제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나라도 그냥 우리가 나라입니다. 쎄쎄쎄 뭐 이런 데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정체성, 제도, 주권자, 권력의 행사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다듬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 최고 엘리트들의 이제 그 지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제 이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있고 주변에 뭐 유진호 박사를 비롯한 이 당시에 이 헌법학자들이 포진을 했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우리나라 제헌헌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건국헌법이라고 해요. 제헌헌법인데 이 어떤 이 국가의 프레임을 정할 수 있는 헌법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이제 3명을 뽑습니다. 제일 왼쪽에 헌법학자 신익희, 그다음에 가운데 유진호,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임시정부 헌법을 설계한 분입니다. 신익희는. 그래서 이 임시정부 이제 이 한성 임시정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임시정부가 1919년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상임시정부로 다 통합이 돼요. 근데 어쨌든 임시정부 헌법을 설계한 사람이 신익희인데 이분이 임시정부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 중요한 골자 내용이 1948년 건국헌법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주권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한 권력 행사는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분의 원안이 이 헌법기초위원회에 의해서 굉장히 면밀히 검토가 됐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분도 유진호인데 대체적으로는 근데 이 제헌헌법의 가장 큰 공헌한 건 누구냐? 이거는 제가 논문을 여러 개 봤는데 다 주장이 달라요. 박사들이. 그래서 누구는 유진호다, 누구는 뭐 신익희다, 누구는 뭐 조소왕이다, 누구는 이승만이다 다 다른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좀 통합되는 거는 이 제헌헌법이 유진호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사람이 상징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 상징성이 있냐면은 당시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아주 이제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독일의 헌법, 뭐 일본의 헌법, 그다음에 각국의 헌법을 가장 이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헌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고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헌법 이런 거는 수정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이 역할이 있다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원래 이 제헌헌법입니다. 원본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최근에 발견된 건데 영어로도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헌헌법이 아주 이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죠. 제헌헌법을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2022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약 70년도 더 된 이런 어떤 오래된 헌법을 왜 알아야 되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제헌헌법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알아야 됩니다. 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는 위대한 출발입니다. 왜? 주권은 항상 누구한테 있었죠? 조선의 왕에게 있었죠. 그죠?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행사합니다. 왕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근데 책임 안 지고 도망가 버렸죠. 고종 황제는. 근데 이제는 민주공화국은 뭘까? 국민들이 주인이 된다는 것인데 더 엄밀히 말하면은 좌파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식을 갖는다 이 뜻이에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 떠먹여주고 모든 달콤한 걸 누리겠다. 그런 주인이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이 나라를 함께 갖고 가보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1조 2조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그 다음에 2장에는 또 어떠한 국민이더라도 신분, 성별, 종교 이런 걸로 차별받지 않고 법에 의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건 이제 입헌주의라고 볼 수 있죠. 설립자를 써가지고 법이 서는 주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입헌주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조선이라는 시대는 입헌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노비를 내 재산처럼 그냥 때려 죽여도 벌 안 받아요. 그런 어떤 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지배 그리고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함께 갖고 가는 공화국의 출발 그리고 모든 국민은 공적 집단의 범위에서 인간, 인류가 아니라 노비 이런 계급 안에서 인간이 아니라 개인에서 출발하는 인간
그래서 자유주의, 입헌주의, 공화주의가 제헌헌법의 특징입니다. 네, 위대한 출발이죠, 그죠? 그래서 1장 1조를 보면은 이 국채와 국채의 변환입니다. 원래는 왕국이었어요, 그죠? 왕국이었다가 19세기 말에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청나라가 몰락하다 보니까 원래 조선은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부끄럽지만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명나라가 망했어. 그래 청나라가 나왔습니다. 청나라한테도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서 그 500년간 조선은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중국 안에 황이 있고 조선 또는 중국이 오랑캐로 지칭하는 주변의 왕조들은 나는 그냥 왕이고 작은 나라의 왕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국의 황제한테 제사 지내고 몇 번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살아남는 체제인 거예요. 그 왕국. 근데 그 왕국을 지켜주던 이 중국이라는 이 천하의 중심의 중국이 일본한테 패배해서 끝이 나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일본 너는 뭔데 이 일본 외놈 오랑캐들이 왕이 아니고 천황을 지칭하냐. 이때까지 조선 500년 세계관에는 황은 중국 황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일본의 천황이 나타났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대한제국을 만들었어요. 그죠? 고종이. 근데 이름만 바꾼다고 되나요? 바로 망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제국이니 뭐니 해도 그냥 망합니다. 나라가 힘이 약하면은. 그러다가 일제 병합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황국 신민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공화국의 민국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기초 시사 상식으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국채, 왕이 주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 국채는 킹덤입니다. 그죠? 왕. 근데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 그러면 리퍼블릭이 되는 거예요. 리퍼블릭은 쉽게 말하면은 권력과 책임과 권리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누가?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책임져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는 나라가 공화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는 킹덤에서 리퍼블릭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정체는 뭐죠? 권력 행사의 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의 시스템. 킹덤의 정체는 모나키죠. 리퍼블릭의 정체는 데모크라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5천만 명이 전부 다 정치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래서 대의제 정부를 만들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대한 출발이 생겼고 백성에서 신민으로, 신민에서 국민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위대한 내용이 제헌헌법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계속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떤 노예제 국가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거 한국 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학자 중에 제임스 팔레라는 학자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분이 그 한국사를 이제 아주 면밀히 이제 고대사부터 공부하신 분인데 조선시대를 그냥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슬레이브 소사이어티. 노예제 국가라는 거예요. 노예제 사회. 왜? 노비가 30%, 많을 때는 40% 차지하고 그 중간에 양인에 해당하는 사람도 양반에 올라가고 싶어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다 떨어져요. 왜? 양반을 다 세습해서 자기 자식한테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청년들이 유리천장에 있다 못 올라간다 막 사다리가 다 끊겼다 그러죠. 이때가 가장 불행한 헬조선이었던 때입니다.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면 돈이 없어서 뭐 해야 되죠? 자발적으로 노비가 돼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그러면 상인들은 상놈이라고 하죠. 그죠? 상인들, 물 사고 파는 사람은 유교 성리학에 따르면은 가장 위에 있는 사가 가장 그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세상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유교 성리학에 따르면은 이거는 천한 짓이다. 그래서 사고 파는 사람들은 다 천한 사람. 국가의 정부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상인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체된 국제 질서가 완전히 단절된 폐쇄적이고 계급적이고 굉장히 수구적이고 굉장히 자학적이고 의존적인 나라로 500년 동안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1920년대입니다. 제가 왜 이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어떤 이런 그 연속성을 계속 강조하냐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은 일반 시민들한테 일제시대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조선 말기보다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것과 일반 사회 국민들의 생활상 같은 거를 보면은 크게 어떤 양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사진이 아니고 1920년대 사진입니다. 1930년대 일제시대예요. 아주 희귀한 사진이죠. 어렵게 구했습니다. 20년대, 30년대 이 보통 국민들이 밥을 먹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조선시대와 크게 바뀌지 않고 거의 농업에 의존함으로써 살아갔습니다.
아랑네들 여기 빨래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1930년대 아주 여기 힙한 분이 계신데 선글라스 끼고 이제 또 이제 조선시대 이제 복장을 입고 있는데 이것도 다 1930년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런 무언지 감자인지 뭔지 모를 그 바닥에 이제 있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이 일반 이제 시민들의 생활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엘리트나 지주 어떤 이런 그룹들은 일본에서 유학을 한다라든지 어떤 이제 굉장히 그 부르주아적인 삶을 누렸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 계속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헌어법 제정 과정